안녕하세요. 가야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여러분, 정서행동장애를 맡은 윤혜진입니다. 오늘은 14주차 1차시 수업으로 학업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업 기술에서 우리 오늘은 2차시 수업에서는 이제 효과적인 수업 원리와 학업 기술 중재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서행동 장애 아동들에게 필요한 효과적인 수업 원리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 우리가 정서행동 장애 아동들의 학업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학업 기술 중재, 또래 중재, 교사 중재, 아동 중재에 대한 학업 기술 중재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우리가 이제 14주차에 접어들었어요. 15주차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나요? 시험이 기다리고 있죠. 그쵸?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강의는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시험으로 이제 드디어 얼굴을 보게 되겠네요.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1차시, 2차시, 3차시 수업 때에 제가 이제 그 기말고사에 대한 내용은 따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험은 이제 다음 주에 치는 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제 효과적인 수업 원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 학습 참여 시간에 대한 극대화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어진 보통 한 교시 시간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0분 수업인데요. 이제 이 40분 수업에 있어서 우리 정서행동장애 아동들이 얼마나 그 수업 시간 내에 학습에 참여하는 시간을 이제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 아동들이 우리가 40분 수업 시간에 10분 쉬는 시간, 초등학교는, 중학교는 어때요? 45분 수업 시간에 10분 쉬는 시간, 고등학교는 50분 수업 시간에 10분 쉬는 시간으로 잡혀져 있죠. 이 40분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 초등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최대한 시간이 바로 40분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이 초등 교육과정에서 수업 시간이 40분으로 잡혀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반 아동들도 40분 동안 집중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서행동장애 아동을 가진 아동들이 40분 수업을 온전하게 집중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동들에게 학습 참여 시간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볼 건데요. 이제 우리가 이 아동에게 필요한 수업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아동이 앉아서 수업하는 게 어려운 아동이면 어떤가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업을 계획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교실 내에서도, 개인 자리와 단체 그룹 수업과 소그룹,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아동에게 집중할 수 있는 텀을, 시간을 활용해 줄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학급 관리 기술 개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학급 내에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막 아동에게 계속해서 수업 시간에 뭐 지켜야 되는 규칙을 계속 나열하고 그 부분에 지도를 하게 된다면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수업에서의 그런 학습 활동이 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본적인 학급에 있는 규칙이나 아동이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겠죠.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아동에게 학습 참여 시간에 대한 부분은 또 학생 강화에 있어요. 우리가 강화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우리가 강화를 해야 돼요라고 얘기하면 강화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아동이 잘했을 때 뭐 먹을 것을 줘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은데 우리가 이 강화의 가장 창의적인 부분은 어떤가요? 언어적인 강화가 이제 높은 부분이에요. 그럼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아동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주거나 뭐 토큰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이는 부분을 사용할 때는 사실 그만큼의 시간도 소요가 된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칭찬의 강화는 어때요? 대답을 했을 때 바로 땡땡이 잘했어. 너무 멋져.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언어적인 칭찬도 빠르게 우리가 이 수업 안에 아동이 참여해서 넘어갈 수 있게끔, 더 집중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언어적인 강화는 사실 이제 상위 단계의 강화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동의 수준이 이런 상위 단계의 강화에까지 도달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아동의 수업 참여를 위해서는 토큰이나 뭐 여러 가지 음식물이나 아동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강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아동의 개인적인 강화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뭐 소그룹이나 집단으로 할 때에는 이런 집단 강화도 우리가 사용을 적절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게 학생의 학업 참여 시간에 대한 비율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계속 설명을 하고 아동이 듣기만 하는 수업을 이제 하지는 않아요. 아동이 참여하는 시간도 있고 또는 이제 교과서나 책을 활용하는 시간 또는 뭐 구체물을 만드는 시간 또래 아동과 뭐 토의하는 시간, 또 그리고 교사와 피드백을 갖는 시간,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학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여러 활동에서 아동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잘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과 그에 비해서 좀 참여하기 싫어하는 활동의 그 방법을 잘 섞어서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아동의 집중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정확한 학습 참여 반응을 형성을 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아동이 이제 참여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진짜 이 아동이 지금 정확하게 잘 학습을 참여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겠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아동이 잘 참여하고 그 부분의 반응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아동을 혼자 두면 안 되겠죠. 교사가 아동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동이 정확하게 참여를 하고 있는지, 수업에 대한, 학습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아동에게 학습 참여에 대한 반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동에게 이 학습이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뭐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즐거운지 힘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반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일단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아동이 기회를 제공했을 때, 선생님, 이 쓰기 수업은 저한테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했을 때, 선생님이 바로 피드백으로, 그렇다면 너는 이 쓰기 부분에서, 어때요? 낱글자, 예를 들어서 뭐 문장 쓰기였다면, 문장 쓰기 내에서 네가 쓸 수 있는 단어만 골라서 한번 써보자라는 둥. 또는 뭐 문장 속에 우리가 꾸민말을 배운다면 문장 속에 숨어있는 뭐 꾸민말만 우리가 한번 써보자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아동에게 맞는 수준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아동에게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주는 게 중요하겠죠. 교사가 그 아동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은 아동이 얼마나 그 학습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아동에게 질문을 하게 되고 또 아동이 그 활동에 있어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반응 정확성을 위한 피드백 제공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동이 올바른 대답을 했을 때에, 올바르게 학습에 참여하고 있을 때에 바로 해서 정확한 아동이 원하는 강화와 또 아동이 잘못된 반응이나 참여에 좀 집중하지 못할 때에는 즉각적으로 바로 교정을 하고 아동에게 다시 참여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어떤 부분일까요? 네, 학생의 정확한 학습 참여 반응률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떠냐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내가 땡땡이에게 뭐 10번의 질문을 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아동이 몇 번의 올바른 대답을 했는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동이 어느 정도의 참여를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정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반응률을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동은 5번의 질문까지는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데 6번부터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대답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제 아동의 정확한 학습 반응률을 점검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아동에게 몇 번의 기회를 줬는지 몇 번의 질문을 했는지 그리고 그 아동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학업 내용과 속도를 결정하는 건데요. 이 학업 내용 결정을 우리가 뭐 증가시킨다, 내용을 이제 결정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몇 가지죠? 2가지예요. 표준 교육과정을 아동에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아동의 수준에 따라서 기본 교육과정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학기 초에 무엇을 작성하죠? 아동의 IEP를 작성하게 되죠. 아동의 수준에 맞는 교과목과 내용을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어떤 교육과정에서 그 교육과정에 있는 어떠한 내용을 영역별로 우리가 정리를 해서 가르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속도로 학업 내용을 증가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때요? 아동이 이제 그 정해진 학습에 대해서 이제 완성을 해야 되는데 아동이 그 결과에 도달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또는 너무 빠르다면 이제 거기에 따른 우리가 속도를 조절을 해야 돼요.
아동이 만약에 우리가 잡았던 교육 목표보다 느리다면 우리가 그래도 아동이 도달할 수 있게끔 과제 수행 시간이라든지 또는 수업 시간을 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 수업 시간에 대한 배당을 더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조금 더 아동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파악을 해서 시간 내에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또는 너무 빠르게 아동이 도달을 한다면 그 후에 우리가 새롭게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을 연계되어 있는지 그 영역에 따른 결성이 우리가 확립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 무엇을 봐야 될까요? 네, 학생의 수행 능력에 대한 우리가 이제 맞는 과제를 제시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한번 아이와 학습을 했다고 해서 그 아동에게 그 학습이 일반화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동이 어느 정도 그 학습에 대한 일반화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아동에게 맞는 이제 과제를 제시를 할 건데요.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아동의 수준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이제 아동이 원활하게 이제 막힘없이 이제 학업 수행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고 또 아동이 그로 인해서 자신이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집중력으로 아동의 목표적 행동이 감소가 되고 긍정적인 집중하는 수업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협력하는 이러한 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학업 내용을 이제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명시적 교수라는 것은 어때요? 이제 우리가 되게 소분화한 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우리가 큰 아동에게 한 가지의 학습을 할 때에 우리가 이 소분화된 단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동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어때요? 성공할 수 있고 아동이 체계적으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바로 명시적 교수입니다. 이것은 이제 각 단계별로 연습을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시적 교수의 6가지 이제 기능을 살펴볼 거예요. 이 6가지 기능은 이제 매일 복습, 그리고 제시, 그리고 안내된 실행, 피드백과 교정, 또 혼자서의 연습, 그리고 주와 월의 복습으로 이제 이 6가지 기능이 나눠져 있어요. 매일 복습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학습한 요소를 매일매일 우리가 학습할 수 있게끔, 복습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부분인데요. 어때요? 가르칠 수 있는 활동은 아동에게 매일 질문하기, 아동에게 매일 할 수 있는 숙제를 검사하며 피드백을 준다는 게 그렇겠죠? 그리고 제시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내용이나 이제 기술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제시를 하는 건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요, 선생님들? 수업 목표를 말하죠. 오늘은 국어에서 봄을 배워볼 거예요 라고 수업 목표를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단계별로 새로운 내용을 우리가 보여주고 제시한다는 거, 그리고 아동이 이해하기 쉽게 그 목표에 대한 예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동에게 지금 매일 복습과 제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동의 이해 정도를 체크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내된 실행은 무엇일까요?
안내된 실행은 이제 아동에게 우리가 연습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건데요. 이제 이거는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아동에게 필요한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나, 이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동에게 필요한 질문이나, 더 필요한 설명이 어떤 건지 어떻게 알죠? 그렇죠. 아동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아동이 정반응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오반응이 나올 때마다 또 맞는 알맞은 피드백을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아동이 많은 정반응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연습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모든 학생이 함께하고 함께 피드백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피드백과 교정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아동의 반복 학습에서 옳은 답이 나오면 정반응이니까 강화. 그리고 아동이 오반응이 나온다면 바로 혼내야 되나요? 혼내면 안 되죠? 아동에게 맞는 반응을 알려준다는 것. 그리고 그래도 아동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다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기회를 줘야겠죠? 그리고 아동이 맞는 대답인데도 불구하고 눈치를 본다거나 대답이 늦는다면 어때요? 아동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칭찬, 피드백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아동이 이제 어느 정도 교사와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제 정반응을 높이고 우리 연습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나오는 게 바로 혼자서의 연습이죠. 제일 좋은 건 뭔가요? 과제를 아동이 혼자 수행하는 거예요. 이제 아동이 이제 완벽하게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연습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숙제를 한다든지 문제를 풀어본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습을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월 복습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앞서서 배우는 부분은, 이해했지. 너 정반응이 10번 다 나왔으니까 이제 넘어갈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 단위로, 월 단위로 이제 아동이, 이제 그 학습했던 부분을 꼭 복습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기술에 있어서도 점검을 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비계를 이용한 수업인데요. 여러분들 스캐폴이라는 이 비계는 어떤 뜻인지 알고 있나요? 이 교수적 비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동이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게 쉽게 아동이 배울 수 있게 우리가 교사가 그 기본적인 부분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아동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1 더하기 1을 배우기는 어렵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유능한 교사라면 그 아동이 1 더하기 1을 배우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 과정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교육과정 수준에 있는 부분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 아동에게 우리가 그런 학습의 기초 설계를 해준다면 아동이 더 쉽게 학습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의 진보 점검인데요. 이제 이건 똑같아요. 아동이 이제 얼마나 잘 정반응으로 학습을 수행을 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동이 많이 잘하고 있어요. 우리 땡땡이 요즘에 너무 잘하고 있어요. 가 아니라 아동이 오늘은 지난주에 비해서 몇 번의 정반응으로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더 늘어났고 또 40분 수업에 예전에는 10분 집중이었다며 이번 주는 집중할 시간이 15분으로 어떤 활동이 더 집중력을 해서 늘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동이 정반응이 5번에서 8번으로
올랐어요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아동의 진보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학업 기술 중재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학업 기술 중재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교사 매개와 또래 매개, 그리고 아동의 매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첫 번째로 교사 매개 학업 중재 전략은 이제 이 교사가 또는 이 아동에게 필요한 전문가들이 이제 아동에게 들어갈 뭐 자극이나 그리고 아동의 반응에 대한 이제 이 결과를 이제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제공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학습 중재를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교사 매개 학업 중재 전략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나눠진 부분은 바로 뭐 집단 수업, 뭐 학습 참여 시간, 또 세심한 계획과 정확한 실행을 위한 각본, 그리고 지속적인 이제 평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직접 교수의 네 가지 구성 요소를 우리가 이렇게 뭐 집단 수업이다, 참여 시간, 뭐 각본이 있어야 되고 평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의 통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때 아동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교사와 학생의 일대 다수로서의 집단에서 함께 수업을 받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아동이 또는 교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아동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냥 뭐 오늘은 뭐 수학이니까 더하기 해보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아동에게 맞는 더하기에서도 어떤 자리로 할 것인지 어떤 매개체로 할 것인지 어떤 방법을 사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이제 설명이 되고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지만 아동에게 원활한 학업 기술 중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교사 혼자서 수업을 하고 나가면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교사는 이제 학생이 어떻게 수업을 학습에 대해서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피드백을 계속해서 제공해주고 또 우리가 그 정보를 계속해서 이제 기술함으로써 그 다음번에 이뤄지는 이런 수업에 대한 결정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또래 매개 학업 중재인데요. 근데 이것은 이제 어때요? 또래끼리, 또래 교수를 생각하면 돼요. 또래 모델링 또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먼저 학급 차원에서의 또래 교수는 어때요? 교사와 학생 또는 뭐 어때요 우리가? 교사와 학생이 또래 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사 역할을 하는 학생을 만들고 지도를 받는 학생을 만들어서 우리가 학급으로 그렇다면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만들기를 엄청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오늘은 만들기 교사가 되어서 나머지 반 친구들에게 자신만의 만들 수 있는 방법과 노하우를 가지고 아동에게 그 만들기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걸 본다면 그게 어떤 부분에서 되게 좋을까요? 그렇죠. 가르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이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더 들어갈 수 있고 또 교사가 이제 성인이고 아동인데도 불구하고 아동이 이제 교사의 역할이 되었을 때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나도 교사가 되고 싶어. 나도 교사가 돼서 다른 친구들이 가르치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찾을 수도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누가 교사를 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이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거, 노력할 수 있는 거, 또 친구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를 잘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래 보조학습 전략은 어떤 부분인가요? PALS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보충 수업, 나머지 수업에서 이제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공부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학에서 뭐 덧셈을 잘하는 아이가 이제 좀 못하는 아이들에게 같이 짝이 돼서 이제 방과 후에 함께 뭐 같이 그 활동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보면 계속해서 서로의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같이 배우고 또는 같이 가르치고 하는 능력을 계속 함께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협동학습 전략이에요. 이것은 이제 소집단을 이제 구성을 해서 함께 공부하는 건데요. 우리 보통 이제 그룹 수업이라고 해요. 뭐 6명. 학교에서 뭐 4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협동학습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아동에게 역할을 다 부여를 하고 또 그 같이 이뤄야 되는 목표, 과제를 이제 제시를 한 다음에 우리가 그 집단으로 함께하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 학습에 있어서 우리가 진도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개인적인 학습이 그 세부적인 영역에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제 그게 합쳐져서 이 집단에 대한 성과 그리고 집단이 함께한 기술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게 바로 협동 학습 전략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아동 매개 학업 중재 전략이에요. 이제 이것은 이제 아동이 스스로 학습을 하고 또 자기가 한 학습에 대한 관리도 아동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아동 매개 학업 중재 전략인데요. 어렵죠. 여러분들 이제 올 1학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등교를 할 수 없어서 스스로 이제 온라인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어떻든가요?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고 학습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나요? 저는 집에 아동들을 이제 등교를 시킬 수 없기에 제가 집에서 이제 함께 이렇게 아동의 스케줄을 이제 조절을 해봤는데 안 돼요. 너 스스로 숙제를 해, 너 스스로 학습지 했니, 너 스스로 뭐 했니? 안 돼요. 계속해서 옆에서 잔소리를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고 아직까지 우리 집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교사 매개가 돼야 된다는 거겠죠. 또래도 안 돼요. 아직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에요. 스스로 교수하고 아동이 스스로 목적과 내가 어떻게 평가할 건지 등이 이제 아동이 스스로 이제 결정을 해서 나아가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속도가 있다는지 어떠한 부분에 강적이 있다는 건지를 잘 알아야지만 이제 이게 아동 매개 학업 중재처럼 스스로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뭐 자기 속도를 또 각 단원을 스스로 보고 또 이 교사 개입의 강의나 시범은 가끔씩만 사용하고 교사와 학생이 주로 문자를 통해서 의사소통하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실행에 대한 보조는 반장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이거는 이제 교사가 하기보다는 이제 어때요?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과목과 수준과
교육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 이제 이거는 지금 요즘같이, 우리가 뭐 대면 수업을 하기 어렵거나, 환경적으로 아동이 학교에 꾸준하게 등교가 어려운 시점에서 꼭 필요한 중재 전략 중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에 뭐 한 달에 20일을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아동 같은 경우는 수업 진도나 이런 부분이 학교와는 다르게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아동이 스스로 자기가 그 기간에 정할 수 있는 과목과 수업 단위와 그리고 평가를 계속해서 설정을 함으로써 교사는 이제 부가적인 뭐 문자나 컴퓨터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아동에게 계속해서 그냥 피드백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이 자신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마스터를 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고민을 이제 하면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아동매개 학업 중재 전략입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돼요? 그렇죠. 아주 높아야 된다는 거겠죠.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아동에게만 적용이 된다. 학교를 나오기가 어려운 아동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이로써 우리 1차시 수업은 마쳤고요. 이제 2차 시에는 우리가 이제 이 교과별로 어떻게 지도를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